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입니다.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마을 진담이 시작된 지 다시 그들이 돌아온 지 몇 번째죠? 오늘이 6화? 6화. 예, 정확히 저희도 잘 모릅니다. 자, 전대혁 박사님 5화인가? 예, 헷갈리네요. 예. 저는 진행을 하고요. 전대혁 박사님 다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러 또 같이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슈는 뭐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지난 3화에서 저희가 저 주민자치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장 최근에 얘기를 좀 빼먹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개괄을 해드리는 게 좋죠. 지난번에 마을진흥 주민자치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1961년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90년대 주민자치 시행과 단체자치 이런 얘기 나누다가 최근에 있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는 이 시기를 저희가 말씀 못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를 시범 실시하죠.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났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걸로. 예. 2013년도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날 박근혜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해 4월경부터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좀 바뀌었었는데 그때 주민자치와 관련된 시범 실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국에 3,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 31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게 되고요. 그 중에 또 10개는 안심마을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해서 이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했었죠. 그때 안심마을형 주민자치를 설계했을 때 박사님께서 저희가 같이 연구진이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게 2013년인데 우선 그 당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그 전에 제정했는지 그때 제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됐던 겁니다. 아무튼 거기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그때 개정을 했었나요? 그 안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걸 근거로 시범사업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좀 표준조례를 만들고 특교세로 1억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제약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한 뭐 시범사업 1, 2년 차에 한 50개까지는 확대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차로 2013년도에 31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2차로 이제 2015년도에 17개인가 18개를 해서 총 49개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저는 사실 되게 아쉬운 면이 하나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교세에 관련돼서 또 이 재정과 관련해서 또 박사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으셨어요. 특교세를 1억 원을 지원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통 이 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급 행정기관에서 하급 행정기관에게 주는 돈을 의미하죠. 그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이제 즉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뭐 이렇게 특별한 행정 수요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일반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이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걸 주느냐, 특별한 행정 수요가 뭐냐, 이게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제 내린 거였죠. 특교세는 보통 행안부에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요즘은 규모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 뭐 500억에서 1000억 뭐 이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더 늘어났겠죠. 늘어났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부세는 확실히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재원으로 행안부 입장에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준 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이 교부세를 받고 나니까 주민자치회가 진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특교세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또 시간 내로 좀 빨리 써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죠. 아마 이 특별 교부세 성격이
일반 경상비나 뭐 운영비 이런 걸로는 쓸 수 없는 쓸 수 걸로 없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건물을 진다거나 무슨 시설과 관련된 분야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 시범 사업으로 내려갔지만 그 실제 당사자인 각급 31개 주민자치에는 이 돈을 어쨌든 뭔가 짓는 거에 써야 되니까 그렇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디 당시에 썼었죠? 박사님 기억나세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어떤 곳에 이제 4천만 원짜리 그 벽화를 그리는. 근데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 작은 돈 같기도 하고 큰 돈 같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1억 원을 쓴다라고 하면 이 교부세가 이 시범 사업이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2월에 출범을 해서 뭐 계획하고 4월에 시작을 하면 실제 현장에 도달하는 것은 대략 한 6월경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또 정산을 해야 되니까 8월, 그렇죠. 9월, 10월 거쳐서 빨리 또 쓰고 결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돈을 계획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은 뭐 3-4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억 원을 제가 어디 가서 뭘 개인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래도 힘든 돈인데 이 공적으로 써야 되는 이 돈을 투명하게 이런 걸 쓴다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뭔가 큰 돈이 들어가는 아까 뭐 벽화 그리기라든가 뭔가 건물을 간단히 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주민자치회는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그렇죠. 예. 조직인데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고민하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당시의 취지는 많은 참여를 이끌고 지방에 좀 재정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서 참여를 유도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는 주민자치 초기에 정착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게 만드는 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돈이 왼수입니다. 저희가 뭐 늘 얘기하지만 돈이 내려가는 순간 뭐 그 돈이 이제 뭐 어떻게 쓰이느냐 뭐 누구를 위한 돈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일단 싸움부터 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는 거기다가 추가로 5억 원을 더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1억 원을 3-4달 동안 쓰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안심마을용으로 추가로 선정된 31개 중에 10개는 이 5억을 추가로 써서 6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주 힘들죠. 힘들죠. 네. 예. 그래도 뭐 안심마을은 CCTV를 달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민자치회 1억 원은 특히 이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좀 간사 월급을 주면 안 되겠냐 사무국 안 된다. 그럼 이거 도대체 뭐에 쓰라는 뭐 주민센터 리모델링 하는 거 외에는 뭐 쓸 게 없잖아요. 뭐 맞습니다. 그걸로 쓰시면 되죠. 뭐. 근데 약간의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설계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소위 이 특교세가 1억 원이 시설비로 쓰는 거라고 하면 이거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1억 원 정도든 몇억 원 정도의 이 시설과 관련된 그런 수요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받고 어떤 사업으로 그 시설비를 했던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항상 수요가 있는 그리고 그 의회에서 시군구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비와 관련된 주민자치 지원 금액으로 1억 원을 만들면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이시는 거죠. 돈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돈 세탁이 되는 건데 이 경직되어 있는 시설비 위주의 특별교부세를 재원대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원대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1억 원은 내려온 행안부에서 내려온 1억 원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있는 시설비로 쓰고 그걸로 증빙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1억 원과 관련돼서는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경상비 형태로 만들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에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이런 재원대체라고 하는 것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진행이 되면서 잘 모르고 현장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재원대체에 관한 왜냐하면 사실 일종의 뭐 편법이란 물론 뭐 위법은 아닌데 뭐 편법이란 편법이죠. 그래서 지방행정이 항상 취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의 국비를 받아서 자기네가 원래 자본재 집행에 써야 될 것들을 이걸로 쓰고 대신 그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큼을 이런 소프트한 비용으로 다시 대체하는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이 관행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공법은 아니고
사실 이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어찌됐건 뭐 저희 네. 생각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보시면 견이 될 것 같고. 예, 있을 수 있죠. 2015년도에 다시 2차 시범 사업을 하면서 18개가 추가 선정해서 49개가 됐었고요. 그런 이후에 49개를 가지고 이제 좀 진행하면서 다양한 뭐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도 아마 진행됐던 걸로 네. 알려져 있고, 2017년도에 5월 9일 날 제 19대 대통령인가요? 19대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때쯤부터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주민자치나 또는 주민자치의 역사가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표준 조례안들이 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네. 그것을 지방에서는 자기 현실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약간 변형해서 쓰거나 거의 차용해서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표준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표준조례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개정이 예. 됐던 것 같은데 어떻죠? 총 3차례 걸쳐서 개정이 됐고요. 먼저 2017년에 있는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조례들, 그런 시범사업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기반해서 일단 갔던 곳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2013년 당시에 이 초기에 그 50여 개의 주민자치회가 뭐 거의 대부분 지금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역사가 이제 한 7년 정도 되신 분들, 실제로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창원시 용지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여러 네. 군데들 네. 보시면 뭐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역시 그대로 왔다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조례는 항상 한시 조례였습니까? 네. 시범 사업을 위한 시범 사업 기간의 한시 조례들인데, 그 이후로도 이제 조례들이 연장되면서 쭉 왔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2017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3차례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전과 달리 이제 뭐 사업비를 뿌리거나 뭐 특허세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표준 조례에 꼭 담아야 될 내용들, 어떤 제도적인 또 중요한 사항들을 표준 조례로 바꿔서 3차례 개정을 했다. 그 첫 번째가 2018년 8월이었죠. 예. 주요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 8월에 제 1차 개정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허세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넣어보자, 이런 네.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를 특히 네. 이제 새로운 정권 하에서 과거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운동들을 열심히 하시던 활동가분들이 이제 어공이 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두 개가, 하나가 저는 주민총회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계획의 수립. 이게 사실 주민자치 역사상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적인 어떤 권고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도록 하고, 두 번째로 획기적인 사항은 자치의 구성을 좀 바꿔보자, 진짜로. 네. 과거에 계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위원들이 그대로 또 자치회 위원들이 되니까. 아마도 2013년도부터 17년 그 사이에 있었던 표준 조례안에는 뭐 이러한 이제 주민총회나 마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었고,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이제 바뀌었던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협의 업무, 심의 업무, 뭐 위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 주민자치를 그러니까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은 있는데, 구성과 관련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과 관련된 그러한 것은 별로 특별하게 없었죠. 바뀐 것이 없고, 위원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걸러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말씀하신 2018년도 8월 개정안에, 표준 조례안에는 전면적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는 20명에서 50명 사이의 이제 위원들을 추첨제를 통해서 사실 전부 선발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사실상 일부만 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죠. 뭐 충분히
어찌됐건 추첨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고요. 근데 요런 마을 계획 주민총회 추첨제 요것만 가지고도 봤을 때도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면인데 과거는 우리가 7개의 모델이라고 해서 무슨 뭐 복지 마을 모델, 뭐 지역 복지형 안심마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복지와 사실 안전이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특별세를 내려서 그런 모델들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제 우수한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확산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였다면 2018년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요 제도 개선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이제 우수 모델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진짜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성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해서 주민자치의 기능들을 높이겠다는 좀 더 뭐랄까 현장에서 먹힐 수 있는 워킹할 수 있는 정부의 시각보다는 확실히 좀 주민의 시각이 많이 들어간 제도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분과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분과위만큼은 옛날에는 다 위원들이 이제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대로 하다가 요 18년 8월 개정안에서는 일반 주민들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분과를 주민자치 자체는 협의체지만 이제 분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뭔가 자치 사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한 추첨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위원 선정 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이제 위원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18년도의 개정안에서는 사정교육이라고 하는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정교육 6시간만 이수하면 신청 자격이 존재하고 공개적인 추첨을 통해서 모집과 추첨을 통해서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즉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고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좋은 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기득권도 인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만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 그래서 예전에 20에서 25명 정도가 보통의 그 주민자치회의 정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명에서 50명을 해서 좀 확대시켜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개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여러 다른 개정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획기적인 게 이제 주민세와 주민세 환원. 그러니까 주민세란 결국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낸 세금들이죠. 그것들을 다시 주민자치회 환원시킴으로써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과거처럼 어떤 특교세나 뭐 이런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세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들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대표기구로 참여해서 이 사업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개정안의 특징인데 두 번째 개정안은 2019년 8월에 당시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2019년도 8월 내용은 사실은 2018년도의 내용에서 약간 보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큰 내용들이 바뀐 것은 없고 소소하게 좀 수정했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주민총회 참여 자격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자격들을 조금 더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아까 2018년도 초기에 이때가 저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주민들에게도 분과를 열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아까 주민세 상당액을 지원하는 문제나 주민참여 예산제도 별도로 얘기하셨고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각각의 테마가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개정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2020년 4월 한 달 정도 전이죠. 그때 저희도 이제 개정안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행안부 쪽에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때 이거는 좀 2차랑 달리 좀 획기적인 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2차보다는 뭐 2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략적인 그런 좀 주민총회 참여 자격이나 주민자치위원 자격들을 명확하거나 위원 임기를 명확하는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요번에 3차로 개정된 지난 4월 달 것을 보면 조금 더 한 뭐 4-5가지 정도로 아마 나타나는 예. 것 같아요. 대표적인 특징들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예. 이거 뭐 그러죠 뭐. 예, 소개 마저 하시죠 그냥. 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그렇답니다. 기능 및 권한을 좀 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 이게 명시 조례 순서상 안에 내용을 보면 협의 업무 수탁 주민자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주민자치 협의 수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민자치의 이 세 가지 주요한 권한이나 업무 임무 중에 주민자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업무를 앞부분으로 좀 빼는 그런 예.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1화 찍을 때 두 동네 주민자치 이야기가 사실은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민자치 업무가 이제 공동체 기능 강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관계형 이 사업들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약간 반론을 제기하긴 했지만 유감을 제기하긴 했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주민자치 업무가 중요함에는 뭐 틀림없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일반 공동체와 달리 좀 행정과의 어떤 협업 관계 내지는 통해서 예. 또 뭐 수탁 이런 사업들을 좀 그렇죠. 하면서 좀 더 주민 참여를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참 이런 걸 감안하면은 옛날에는 협의 수탁 주민자치라는 것이 이제 의미는 좀 행정 사이드에서 주민자치를 많이 바라보다가 그리고 주민자치 업무가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주민자치 업무를 우선 주민 사이드에서 먼저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의 협업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의 이제 제 1화였는데 그 뒷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뒷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청취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어느 부부들이 예. 이것을 밥을 먹으면서 듣다가 그 저번에 저희 두 사람이 저번에 했나요? 예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뭐 예. 또 저희 하시죠.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좀 펼치니까 이거 전 박사가 맞네, 최 박사가 맞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쪽도 좀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들이 좀 예.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번 4월 개정안의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그 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20에서 50명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30명 이상으로 해서 상한을 폐지한 겁니다. 다만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뭐 이 부분들을 30을 가급적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30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다른 여건도 있지만 일단은 상한을 폐지해서 누구나 좀 가급적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참여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 선거권자에 대한 것이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좀 반영을 해서 표준 조례안에도 만 18세 이상으로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아마. 뭐 외국인 특히 이제 그 외국인 등록을 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뭐 확대시키고 이제 뭐 앞으로 온라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 뭐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20명 예를 들면 20명 모으기가 쉽지 않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운영했던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게 독소 조항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30명으로 한을 둔다라고 하는 게 표준 조례. 물론 조례는 지방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끔 제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긴 하나 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례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이제 건의나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약간의 좀 압박도 되기도 합니다. 이 30명을 지켜야 된다. 여담으로는 그 어떤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표준조례 하는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표준 조례안하고 약간 달라서. 그렇죠. 실제 표준 조례안은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이것을 참고해서 기준이죠. 지역 여건에 맞게끔 잘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라고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따르면 좋겠지만 만약 어려우면 행안부에 문의하시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표준 조례안 이 30명을 꼭 지켜야 되는지 아는지에 대한 문제도 뭐 공문으로까지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0명을 지키되 이거 너무 연연해서 힘들게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다. 그 방송이라고 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 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30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30명을 꼭 지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 30명을 한으로 두는 거에 사실 반대를 했었죠. 꼭 한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 없다. 예. 저는 하여튼 무조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때 회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늘리고 보자. 왜냐? 늘려야 그물에 그 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뀔 수 있는 억지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방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힘드시겠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억지로 늘려야죠. 10명을 억지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 10명 이상 억지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발굴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이고 저는 뭐 심지어는 외국인 단기 체류자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뭐 발굴해서 정 안 되면 그냥 데리고 와야죠. 야, 주민자치위원 하세요. 당신 하세요.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주민자치회가 좀 자치회답게 바뀌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30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그런 걸 의도해서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는데 또 다른 측면에 아까 분과위원회 주민 개방 문제가 또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추후에 한번 논의를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주민자치 위상 및 역량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에는 아마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6시간을 의무화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회에 대한 사후 교육 의무도 명시적으로 도입했던 부분도 아마 새롭게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 활용 강화를 위한 이제 뭐 지원 사례나 이런 부분들 안내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하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뭐 박사님들 말씀하시는 읍면 뭐 발전위원회, 뭐 번영회 내지는 뭐 동대표 협의회 등등등 여러 가지의 주민 참여 기구들이 있는데 그들도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다 법으로 명확히 정의된 공식적인 주민 자치 기구들이죠. 근데 왜 하필 주민 참여회가 주민 자치회가 또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대표 기구로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참여, 뭐 여기 얘기는 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좀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 기구를 대표해서 이런 데 많이 들어가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이 조항이 되게 중요한 큰 의미가 있죠.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달리 얘기하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다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 선정을 합니다. 그것을 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 조직이고 주민참여기구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한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 예산제 사실 그것도 뭐 제도적인 껍데기가 있으니까 주민자치회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접수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부분들은 이제 권한과 관련된 얘기, 주민자치 협의 수탁, 그다음 참여 활성화 위원 정수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제 구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역량 강화, 그다음 또 다른 부분이 운영 자율성 확보,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의결을 통해서 개최 횟수를 잘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이제 정기 회의를 개최해라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사안들이 또 추가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기타 마지막으로 사항. 기타 사항으로 뭐 한두 가지. 예.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사실 오늘 좀 개정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을 저희가 좀 많이 좀 재미없게 좀 사실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 PD도 졸고 깼네 언제 깼냐? 예, 뭐 아무튼 기술 엔지니어죠. 예, 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요. 예, 뭐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주민자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렇게 큰 틀에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2013년도 31개로 시작해서 달려온 주민자치 시범 실시 사업이 몇 차례의 표준 조례안 개정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2019년 말에 408개의 읍면동이 주민자치에 시범 실시한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이를 행안부가 승인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2020년도 말 정도 되면 600개에서 700개 또는 800개 정도가 이르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시범 실시 사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개 중에 800개까지 가면 대단하네요. 예, 많죠. 3,500개 중에. 네, 3,500개 중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가 20대 국회이고 곧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과거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긍정적인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특별하게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알차게 진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야, 잠 깨.